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폭격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무5 미사일이 미국의 최신 벙커버스터 GBU-57을 뛰어넘는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벙커버스터란 무엇이고 미국과 한국의 무기체계는 어떻게 다르며 이 무기들이 실제로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실전 현장, 벙커버스터의 진화, 그리고 한국 현무5의 위력과 전략적 의미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모든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벙커버스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벙커버스터는 벙커와 버스터의 합성어로 지상이나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군사시설, 핵시설, 지휘소, 미사일 기지 등 일반 폭탄이나 미사일로는 파괴가 불가능한 초강력 지하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초고강도 관통미사일 또는 폭탄을 의미합니다. 이 무기들은 수십 미터 두께의 콘크리트와 안반을 뚫고 들어가 목표물 내부에서 폭발함으로써 적의 지휘체계와 핵심 전력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GBU-28, GBU-57,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무5 등이 있습니다. 벙커버스터의 관통력은 단순히 폭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탄두의 무게, 속도, 관통용 특수 소재, 유도 시스템, 그리고 투하 또는 발사 방식 등 여러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야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북한, 중국 등은 주요 군사시설과 핵시설을 수십 미터 두께의 안반과 콘크리트 아래에 건설하고 초고성능 콘크리트와 다중방어벽, 충격흡수 구조 등을 적용해 벙커버스터의 공격을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벙커버스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현대전에서 최후의 카드로 불릴 만큼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국제사회는 충격적인 소식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지하핵 시설을 벙커버스터로 정밀 폭격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이란의 핵심 지하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은 산악지대 80m 안반 아래에 위치해 지구상에서 가장 뚫기 힘든 벙커로 불려왔습니다. 미국이 사용한 무기는 바로 GBU-57, 일명 마더 오브 올 벙커버스터입니다. 이 폭탄은 무게 13.6톤, 탄두 중량만 3톤에 달하며 지하 60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와 안반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B-2 폭격기에서만 투하 가능하며 GPS 유도 시스템으로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이번 작전에서 미국은 포르도 시설에만 GBU-57을 6발에서 12발 투하했고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도 함께 발사해 이란의 방공망과 지상 방어 시설을 동시에 무력화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초고성능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해 핵시설 방어력을 극대화한 상태였지만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 앞에서는 완벽히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 미국의 침공에 대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며 중동 전역에 군사경계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국가들도 군사적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느끼며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는 등 전 세계가 미국의 벙커버스터 실전 사용에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벙커버스터는 실제 전장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미국의 GBU-57보다 더 뛰어난 벙커버스터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현무5입니다. GBU-57은 미국이 개발한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버스터입니다. 무게 13.6톤, 길이 6.2m, 직경 80cm, 탄두 중량 3톤, 지하 60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와 안반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오직 B-2 스텔스 폭격기에서만 투하 가능하며 GPS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오차를 5m 이내로 줄였습니다. GBU-57의 가장 큰 특징은 강화 콘크리트 60m 이상, 안반 100m 이상도 뚫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GBU-57의 운용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B-2 폭격기에서만 투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유연성이 떨어지고 적의 방공망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만 보유하고 있어 동맹국인 이스라엘조차 수입이 불가능한 미국만의 비밀병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현무5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무5는 2022년 최초 공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량된 한국형 초대형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입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만 무려 8-9톤에 달하며 전체 미사일 중량은 36톤에 이릅니다.
최대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300km에서 3.0km 이상까지 확장 가능하며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 적인 요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관통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하 100m 이상의 안반, 초고성능 콘크리트 방어벽도 관통할 수 있다는 국방부 공식 설명과 전문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무5의 또 다른 강점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지상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B2 같은 대형 폭격기가 필요 없고 지상 어디서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어 작전 유연성과 은밀성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콜드론치 방식, 즉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공중으로 쏘아 올린 뒤 추진체에 점화하는 기술을 적용해 발사대의 생존성과 안전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게다가 현무5는 정밀유도 시스템, 특수강화 탄두, 개걸음처럼 이동하는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입니다. GBU-57과 현무5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용 방식과 전략적 유연성에 있습니다. GBU-57은 항공투하 방식이기 때문에 B2 폭격기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하며 작전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현무5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지상 발사 후 마하 12 속도로 고고도 탄도 궤적을 그리며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합니다. 이동식 발사대 덕분에 적의 사전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렵죠. 관통력 역시 현무5가 더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관통력에 미국도 놀랐다, GBU-57도 완전한 해답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실제 전쟁의 서막이 될 수도 있는 긴박한 현장이었습니다. B2 폭격기 6대가 괌에서 출격해 공중급유기와 함께 태평양을 가로질러 이란 상공에 진입하는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군사 전문가와 전세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란 역시 초고성능 콘크리트와 다중방어벽, 충격흡수 구조 등 최첨단 방어 기술을 적용해 벙커버스터의 공격을 최대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강한 방어벽도 반복적이고 정밀한 벙커버스터 공격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현무5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무거운 탄두만이 아니라 특수강화 탄두 설계, 마하 12 속도, 정밀 타격 능력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8에서 9톤의 초대형 탄두, 100m 이상 지하관통 가능성, 개걸음처럼 움직이는 18륜 이동식 발사대, 콜드론치 방식 등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 운용 방식은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의 벙커버스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북한의 지하벙커, 이란의 초고강도 핵시설을 현무5가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말이죠. 이 무기 하나가 동북아, 중동의 군사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이자 북한의 지하지휘부, 미사일기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입니다. 한국은 이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 보복 등 삼축체계를 구축했으며 현무5는 이중 대량응징 보복의 핵심 자산입니다. 북한은 최근 지하벙커, 미사일기지, 지휘소 등 모든 전략 자산을 수십 미터 두께의 안반과 콘크리트 아래에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5의 등장으로 이런 지하 목표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됐습니다. 동북아 군사균형도 현무5의 등장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은 물론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변국들도 한국의 벙커버스터 기술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는 국제사회에서 재래식 무기 중 세계 최강급 파괴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무5의 실전 배치가 확대되고 성능이 더 개량된다면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자립과 동북아 군사균형을 바꿀 전략적 카드입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한국의 현무5는 미국의 GBU-57을 넘어서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무기 하나가 한반도, 나아가 세계 군사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무5의 위력 그리고 벙커버스터가 미래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궁금한 점, 그리고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초유의 군사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미국의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미사일을 전부 격추해냅니다. 2025년 6월 23일 이란이 카타르 알 우데이드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날 새벽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전략 폭격기로 불리는 B2 스피릿을 활용해 이란 포르도 등 핵시설 주요 지점에 폭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날 미사일 발사 직후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군사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TV 연설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카타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면서 우리는 적들에게 경고한다. 기습 공격의 시대는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정부는 이번 보복 공격을 승리의 선포작전으로 이름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퍼부었으니 얼핏 들었을 때 엄청난 사건을 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즉각 SNS를 통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란은 미사일 14발을 발사했는데 13발은 격추됐고 한 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갔다. 미국인은 다치지 않았고 피해도 거의 없다. 굉장히 피해가 미미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히려 중동 국가들이 깜짝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카타르 인접국들은 긴급하게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미 해군 중동본부가 있는 바레인도 공습 경보를 발령하고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바레인 정부는 침착하고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중동 각국은 이란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카타르는 카타르의 주권, 영공, 국제법,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 국제법에 따라 이란의 공격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직접 대응할 권리를 보유한다며 이란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란의 카타르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극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보복을 했다는 체면은 세우면서 실제 피해는 최소화하는 수준의 공격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사실로 드러납니다. 이란과 미국이 약속 대련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23일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전 미국에 이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위성사진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앱스가 공개한 이란으로부터 공격받기 바로 전날 카타르 아루데이드 미 공군 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기지의 항공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하기 전인 지난 5일 같은 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수십 대의 항공기가 늘어서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두 위성사진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미리 통보받고 기지 내 항공기를 모두 옮겼다는 추론이 현실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카타르 내 미군 기지 공격 몇 시간 전 2개의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공격 예정 사실을 알렸고 동시에 카타르 측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미국은 기지 내 항공기와 인력을 이동시켜 비워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란의 이번 공격은 약속 대련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약속 대련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줘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준 데에 감사하다. 이란이 대응이 매우 약했다. 미국인들이 다치지 않았으며 거의 피해가 없었다.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반응도 황당합니다. 승리의 선포작전 어쩌고 하더니 작전 이후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중동 영내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미국과 이란 양측은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속 대련이었으며 사실상 백기투항 의사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직접 통화했고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는 이란과 직간접적인 채널을 통해 접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추가 공격이 없는 한 휴전할 의향이 있음을 표했고 이란은 추가 공격에 나서지 않을 뜻을 전했습니다. 카타르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휴전 의사를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산이 카타르 국왕에게 전화해 이란의 휴전을 수용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카타르 총리가 이란 지도부와 통화하고 휴전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중재에 공을 빼앗길세라 전격적으로 트루스 소셜을 통해 휴전 합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의적인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정권 교체는 혼돈을 수반하며 이상적으로라면 우리는 큰 혼돈을 원하지 않는다. 난 모든 게 가능한 한 빨리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이란을 완전히 누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음지에서 이란의 전쟁 의지를 꺾어놓은 것은 이스라엘 모사드의 역할도 컸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이스라엘 정보특수작전국 모사드의 능력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휴전부 위기가 형성되자 뒤늦게 모사드의 활약이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여 군 고위 간부와 핵 과학자들을 살해한 작전을 수행하고 몇 시간 뒤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급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의문의 전화 한 통씩을 받게 됩니다. 전화 속 남성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12시간 안에 탈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 목덜미보다도 가까이 있다. 이를 명심하라. 페르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스라엘 정보요원들은 이란 고위 당국자 2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혁명수비대 장성들에게 이란 정부와 관계를 끊는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만들라는 주문까지 했습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통한 연락, 집 현관문 아래 경고장을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급 모든 인물의 신상 정보는 모사드에게 전부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적에게 노출시켜 지도부를 저지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이 살해된 직후 하메네이가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어렵도록 2선, 3선 인사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을 계속하리지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초강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군 수뇌부가 전멸되었으며 방공망도 무력화됐습니다. 전투를 진행하는 동안 이란 공군 전력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핵시설 3곳을 잃었고 정권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약속 대련을 통한 휴전 외에 선택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란 내부에서조차 하메네이가 지도자로서 너무 노쇠했고 더 이상 정부를 이끌 동력이 없다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을 발표한 직후 한국에서도 선박 보호를 위해 청해 부대가 방호 태세를 높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약 39km에 불과한 병목지형으로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해군기지의 지대함 미사일로 유조선을 공격하기 쉽습니다. 다국적 선박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납포 위협까지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복잡해질 때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불안한 지역입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청해부대는 방호태세를 높이고 선박 납포나 납치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투입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의한 고유가 걱정이 해소되고 전쟁 리스크가 해결되자 전세계 금융시장은 환호했고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역시 3100을 넘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굴욕적인 휴전 제의를 하게 된 이란은 앞으로 미국과 다시 핵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과연 중동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논리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될지 국제유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한국 역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00만 인구를 가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대피 행렬이 이어지며 혼돈과 공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불특정 다수를 향해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했고 이스라엘은 몇 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의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고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시간 후 테헤란 교회 상공에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나타났고 이란 국영TV 스튜디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테헤란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잇단 폭격 이후 도시를 떠나기 위해 줄을 섰으나 이미 주요 도로는 마비되고 주유소 대기줄이 수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인터넷 흐름을 추적하는 독립기관인 넷블록스는 이란 국민의 국제 인터넷 접속이 거의 50% 감소했다고 보고하며 이스라엘이 13일 공습을 개시한 이후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사용자들의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피난길에 나선 이란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가는데 거의 2시간이 걸리는 등 혼돈과 공포 그 자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처 없이 피난길을 떠나는 이란 국민들을 보며
전쟁의 무서움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한국 교민들은 한국 정부가 대절한 버스를 타고 신속하게 육로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는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9일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가족 등 20여 명을 육로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전황, 대피 수요, 도로, 영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한 시점에 이동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본부에서 해외 안전상황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하고 현지 대사관과 협력해 교민들에게 임차버스와 숙소,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피 과정에는 주 이란 대사관 직원들도 직접 동행했습니다. 이번에 이란 교민과 가족들은 약 1200km를 버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휴식 없이 달릴 경우 약 16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지만 도로 및 공습 상황 등으로 이동 중 휴식을 취하거나 이동이 중지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민들이 이렇게 탈출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테헤란이 공격받던 날 중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올라 공포의 탈출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이란과 우호관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의 사업 등의 목적으로 머물던 중국인들이 험난한 공포의 탈출길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펑파이 신문은 이란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과 인터뷰를 통해 테헤란의 공습 현황과 대피 상황 등을 전했습니다. 테헤란에서 사업을 하는 탕모 씨는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고 피난 중이다. 매우 두렵고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밤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음이 들렸다. 이란인들도 도망가고 있다고 밝혔고 업무차 테헤란에 머물던 왕모 씨는 남쪽 세라즈시를 거쳐 아바스항으로 이동한 후 두바이로 빠져나갈 계획이다. 이란 정부가 오염위험이 있다며 수돗물을 마시지 말고 생수를 마시라고 한다. 지금 테헤란은 아주 위험한 상태다. 최대한 빨리 대피해야 한다라고 절망적인 상황을 알렸습니다. 중국인들은 많은 중국인이 이란의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호텔 측으로부터 갑자기 퇴실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호텔에서 나가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데 영어와 페르시아어를 못하는 중국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란을 탈출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텔에서 쫓겨나 내몰렸다는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누구는 이라크로, 누구는 두바이로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상황입니다. 중국 대사관은 교민 안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 중국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다는 것조차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기류는 중국 내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외신을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공산당 선전부가 기사 내용과 논조를 결정하는 선전 매체인데요. 반중 성향의 미국 매체 에포크타임스는 당 기관지 일면에서 사라진 시진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일보가 지난 10일자 일면에 시 주석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더 개방될수록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사를 실으며 이례적인 편집을 보였다. 이는 시진핑이 강조해온 폐쇄적 통제 강화와 자력갱생 노선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지난 10일자 일면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런정페이는 개방과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가 점점 더 개방되면 개방이 우리를 더 발전하게 만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공산당 당국의 경제정책을 최전선에서 옹호해온 인물이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시진핑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영자지 재팬포워드 역시 인민일보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시진핑과 다른 최고 지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대신 탄소 감축이나 지역개발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에 집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팬포워드는 시 주석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2주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부재는 전례가 없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분명 시 주석이 2012년 당 총서기에 취임하기 전 권력 따지기의 일환으로 모습을 감췄거나 2023년에는 뇌수술을 이유로 잠시 자취를 감췄던 과거 사례들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 위안 여사가 최근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고
수행원 규모도 축소됐다. 이번 부제는 중국 내 권력이 양의 역사적 패턴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곧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권력을 상실했을 때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발표를 미뤄온 관행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 재팬포워드는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사임이 실제 사임일인 1987년 1월보다 9개월 늦은 그해 10월에 발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전례는 시 주석의 권력이 약화되었더라도 여전히 명목상 지도자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진핑 주석의 30년지기인 쉬치량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지난 2일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정앤슝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사무소 소장이 해임되는 등 시 주석 측근들의 신변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중 성향의 홍콩 성도일보는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해 쉬치량은 이른 아침에 조깅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이른 나이여서 사인을 놓고 궁금증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쉬치량은 지난 1월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국무원 춘절 단배식을 끝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쉬치량은 군사위 부주석으로 부임하는 10년간 군사위 주석인 시진핑의 군권 장악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기존 인민해방군의 4개 부를 중앙군사위산하 15개 기능부서로 분리하고 육군사령부, 로켓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는 등 군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시 주석이 강조한 군내 부패 척결도 도왔습니다. 이런 인물이 갑자기 사망했으니 이런저런 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 군부 최고위층의 갑작스러운 낙마와 실종 그리고 사망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은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쌓이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발 상황 전개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최근 중국발 천하대란 소식이 중화권 매체들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권력을 상실했으며 당과 군의 권력은 후진타오 전 총석이, 원자바오 전 총리 등 공산당 원로와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 등 반대파 군부에게 장악됐다는 주장이 주를 이룹니다. 최근 1~2년간 중국에서는 군 고위층의 갑작스러운 실종, 낙마, 사망 소식이 특별한 설명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처음 양상은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군부의 반부패 투쟁의 일환인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해 중반부터는 친시진핑파 군부의 숙청 낙마 소식이 빈번해졌습니다. 지난 5월 들어 이 중국발 천하대란의 실체를 뚜렷이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의 중화권 전문가들이 일제히 전한 바로 그 회의, 즉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비밀 확대회의 개최 사실입니다.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기존 25인의 정치국위원회, 공산당 원로, 퇴역 군장성, 전직 상무위원과 고위 간부들까지 참여한 정치국 확대회의를 비밀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들이 관례를 깨고 외부 원로들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 회의의 안건이 바로 시진핑 주석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확대회의에서 중국의 핵심 인사들은 이 시진핑의 거취를 둘러싸고 참석자들은 전면 퇴진이냐, 부분 퇴진이냐를 치열하게 논쟁했다고 전해집니다. 결론은 일단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사중전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퇴진이라는 방향을 정한 가운데 시진핑의 체면과 당의 위신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퇴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면 퇴진시킬 것인지가 주요 논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시진핑 주석은 이미 실권을 잃고 꼭두각시로 전락했으며 시진핑이 축출된 이후 공백이 된 권력을 놓고 암투가 격화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력자의 출현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두 집단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7월 이후 군부의 친시진핑파인 푸젠성의 30일 집단군 출신 세력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온 반시진핑파 군부입니다. 그 정점에선 군서열 2위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의 이날 연설은 참석자들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장유샤는 군 내부 부패 혐의로 체포된 상장과 중장 명단을 30분에 걸쳐 낭독했는데 대부분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장성들이었습니다. 그의 발표대로라면 군내 시진핑 세력은 발붙일 곳이 없어져 시진핑이 더 이상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국 운영과 관련해 주목할 또 하나의 집단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의 당 원로와 그들로 대표되는 공청단파의 약진 가능성입니다.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사면임을 확정지은 2022년 10월에 20차 당대회 폐막식 도중에 강제로 끌려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여 만에 시진핑의 거취를 결정할 회의의 좌장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오직 공산주의 청년단 계파만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지켰다라고 일갈하며 오는 사중전회에서 차기 중앙정치국위원회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파 비중을 3분의 1로 확대한다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후진타오는 전 총석이라는 상징성으로 전국 안정에 방파제 구실을 하고 실질적인 전국 운용은 원자바오 전 총리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는데요. 반 시진핑파 군부의 반격이 시작된 시점은 대체로 지난해, 즉 2024년 6월과 7월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17일에서 19일 산시성 예난에서 10년 만에 중앙군사위 정치공작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반부패 투쟁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군의 절대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의 절대 충성을 강조하며 군내 반부패 투쟁을 강조한 이 예난 공작회의가 시진핑 권력이 크게 약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1년 전인 2023년 6월 로켓군에 대한 대대적 숙청으로 시작된 시진핑의 반부패 투쟁 앞에 은인자 중에 온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이 시진핑에게 맞서 칼을 뽑은 시점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15일부터 18일 개최된 제20기 3중전에는 장유샤의 반격에 당의 민심이 함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후 당내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시진핑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시진핑이 이대로 권력을 유지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공감이 이루어졌고 이에 1942년생 원로 3인이 과도기적으로 전국을 운영하자고 의견이 수렴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1942년생 원로 3인은 후진타오 전 총석이, 원자바오 전 총리, 그리고 후야오방 전 총석이의 아들인 후더핑 전 통일전선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총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원로들의 직원 따위는 2018년 베이다이어 회의 직후와 마찬가지로 무시해버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바로 장유샤의 총구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의 총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5대 전구 중 중부전구, 북부전구, 남부전구 사령관을 자신의 측근 인물로 교체함으로써 이들 전구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지난해 11월에 랴오화 중국 중앙군사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의 기율 위반과 조사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랴오화가 구금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시진핑이 임명한 인물들을 포함해 1,300명 이상의 군 인사 관련 정보를 자백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는 장군도 100여 명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랴오화의 폭로에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회색으로 변할 정도로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랴오화의 자백은 장유샤의 시진핑 군맥 정리에 결정적 자료가 됐고 이를 통해 시진핑의 군대 내 직계 세력을 적발해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시진핑이 실각했다는 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세계의 시선은 시진핑 주석이 과연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참석하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는데요. 실각설이 떠도는 시진핑 주석이 과연 11월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